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플라톤 온테트 교육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플라톤 서비스 역시팀의 윤나라입니다. 오늘 준비된 교육도 아마 많은 분들 기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리터러시 이해하기입니다. 최근에 이 문해력, 또 디지털 리터러시, 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사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또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터러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교수님 모시고 차근차근 개념부터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소개하면서 교육 시작해 볼까요? 네,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육과과 옥현진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옥현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리터러시 이해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지금 리터러시 또는 문해력, 소양, 문식성 이런 용어들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디어가 급변하면서 이 미디어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한 어떤 능력으로서 리터러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게 외국어이다 보니까 그 개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리터러시 개념 잡기, 리터러시 교육, 리터러시와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솔의 선생님들을 위한 제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이 모든 내용을 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주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2, 3번 그리고 4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간략하게 쉽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의사소통 능력 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대 또는 당시 상황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 또는 메시지, 의미 뭐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원활하게 주고받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교육을 목적으로 또는 서로의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지금 이 교실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고 이 쌍방향 소통이라는 것,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라는 특성을 이해하면서 또 이런 프레젠테이션 수단들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쉽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가, 이게 저한테 지금 필요한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서 듣고 계신 분들은 컴퓨터 화면으로 보이는 화면과 댓글창에 올라오는 글들과 제가 말로 말씀드릴 이런 내용들을 다 총합해서 나름의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리터러시 능력이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는 당시에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또는 당대 상황에서 주어진 리터러시 환경 속에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잘 의사소통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터러시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선결로 일단 말씀드려야 될 2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호라고 하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기호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각종 상징체계 또는 사회적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호체계는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떤 대상을 직접 가리키기보다 그 말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과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가장 정교한 기호체계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2개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공간에서 이렇게 2개를 표시했을 때
서빙해 주시는 분이 두 그릇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통하는 하나의 사회적 기호 체계이죠. 또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도 이렇게 손에 입을 갖다 대는 것은 조용히 하자라는 어떤 약속된 기호 체계. 그건 한 나라의 범위, 한 문화를 넘어서서 전 세계인들과도 소통이 가능한 어떤 기호 체계, 사회적 기호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지역적인 수준의 기호 체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기호 체계들이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렸던 글이라고 하는 것도 인류가 지금의 문명과 지금의 지식을 축적하는데 가장 토대가 된 중요한 기호 체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되는 각종 물질, 수단, 장치, 기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이라는 기호를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라는 기호 체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여기에 지금 많은 방송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 방송 장비라고 하는 기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 컴퓨터 화면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제가 또 목소리로 소리를 내야 이 소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 몸도 하나의 미디어로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종이들도 다 미디어이고요. 인터넷 회선, 지금 집에서 실시간으로 이거를 시청하는 데 필요한 인터넷 선, 그리고 이런 인터넷 선들을 제공해주는 업체, 이런 것들도 다 미디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의 개념은 굉장히 중층적이고 좀 복합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수단, 물질 이런 것들도 다 미디어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각종 출판물, 장치 이런 것들도 다 미디어의 개념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매스 미디어라고 했을 때 그때 미디어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또 미디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중층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미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미디어라는 의미는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은데요. 아마 그 자료를 따로 제공해 드렸다고 하니까 그 자료들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지금 인류의 역사를,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한 10만 년 전부터만 일단 잡아본다고 하면 이만큼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인류는 이 대부분의 시간을, 만약에 이걸 12시간으로 표현한다고 그런다면 11시 58분까지는 우리가 주로 음성 언어에 의존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2, 3분 전에 인류 역사에서 문자가 발명이 됐고 그 2, 3분 내에서 또 몇 초 전에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 문자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나 특히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는 매우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어, 음성 언어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을 일단 조금 놔두고 오늘은 이 문자 중심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개 역사학자들은 문자가 발명돼서 사용되기 시작한 걸 BC 한 3000년 정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체계로 만들어져서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돌에다가 새긴다든지 아니면 점토판에 새긴다든지 아니면 죽간이나 동물의 가죽이나 이런 데에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호체계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호체계를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돌이라고 하든지 벽이라고 하든지 흙이라고 하든지 이런 다양한 물질들, 즉 미디어에 기록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의사소통하기 시작한 역사가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양의 역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세기경에 이제 종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서양에서는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미디어들이 많이 이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양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이제 생겨나면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옮겨 다니기가 수월해야 저장해 놓고 다시 읽어보고 할 수 있는데 흙이라든지 점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워서 보관을 해놓으면 일단 무겁기도 하거니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한 미디어가 아니고요. 양피지 같은 건 또 비싸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디어로서 기능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이런 종이가 발명됐다는 건 커뮤니케이션의 일대 혁신을 가지고 온 것이고 지식이 넓게 확산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 그런 새로운 미디어의 발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서 보관되고 축적되어서 후세들이 그 커뮤니케이션한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점점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 것이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목판 인쇄술은 8세기경 그리고 금속알자는 14세기 직지라고 부르잖아요. 14세기 정도로 올라갑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구텐베르크가 1400년대 중반에 금속알자를 활용하기 시작했죠. 이런 어떤 인쇄술이 생겨나면서 그 전까지는 종이가 있었지만 이 종이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필사였습니다. 주로 써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오류가 생겨나기도 하고 동일한 서체로 이거를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단점이 있었다면 목판이든 금속이든 이런 대량 인쇄가 가능한 미디어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동일한 텍스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말 이후에 이제 인쇄 미디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제가 이 목판 인쇄나 금속 인쇄 같은 이런 인쇄술의 발명이 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종이 같은 미디어는 비싼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미디어들이었고 이것이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기가 대략 18세기 이후이고 그러면서 책이라든지 뉴스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 18세기 말 19세기에 접어들면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쇄된 미디어에 기록된 문자들을 읽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증가하게 됐죠. 그리고 서구 사회를 놓고 보면 이 시기에 그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왕정체제에서 시민사회로 넘어가면서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어떤 주권을 갖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쇄된 문자 기호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 그게 이제 리터러시 교육, 근대 공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공교육의 출발은 흔히 3R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3R이라고 하는 것은 읽기, reading, 그 다음에 쓰기, writing, 그 다음에 이제 세마기, arithmetic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수행하는 것이 근대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숙제였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리터러시 교육을 그 전에 우리가 이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는 주로 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들을 누가 담당했겠습니까? 주로 부모님들이나 가정에서 했던 형제자매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어떤 어른들이 이런 의사소통하는 방식들을 주로 가르쳐 왔다고 그런다면 이제 그 지역사회와 가정을 벗어나서 이 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그 사회가, 사회 체제가 이 리터러시 교육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역사가 모든 시민들에게 이 리터러시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학교의 역사는 길어야 한 200년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고 우리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짧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전파 매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가 생겨나고 그 이후에 이제 텔레비전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의 역사라고, 초중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사들이 만들어지고 이 방송사들을 통해서 대량으로 시민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던 시대를 우리가 1900년대를 이제 주로 경험했고요. 1900년대 말에 오면 이제 PC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PC를 언제쯤 처음 갖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역사가 다르고 PC 통신부터 또 인터넷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고 초고속 인터넷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97년 이후인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접하게 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기기라고 할 수 있는 PC와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말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주로 책이라든지 또는 그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일방향적으로 누군가가 전문가가 써놓은 책 또는 방송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시대에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인류 문명사에서 놓고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된 것. 이건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스마트폰, 우리가 마치 지금쯤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게 된 역사는 한 10년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모두가 자기가 이제 어느 공간에 가 있든지 전 세계와 핸드폰을 꺼놓지 않는 한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변의 지인들과 또 전 세계의 어떤 네티즌들과 지식을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요즘은 혼자 핸드폰 하나만 들고 결제만 가능한 시스템이면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치안만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이제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제 AI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전까지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AI와 경쟁하기도 해야 하고 이 AI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일의 목적이든 학습의 목적이든 일상생활의 목적이든 많은 목적들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분께서 지금 그 판단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지적인데 이따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뒤에 보시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변화해 왔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리터러시는 무언가를 버리고 이게 마치 패러다임의 변환처럼 더 이상 구술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요 없어. 문자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요 없어. 이제 점점 새로운 것을 찾아서 추구하는 것이 리터러시야. 이게 아니고요. 리터러시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층이 쌓이는 것입니다. 축적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유효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게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류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학습해야 될 리터러시의 총량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숫자만큼 늘어나는 것이기보다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상황에 맞게 적용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교실에서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술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를 상당 부분 많이 같이 안고 있습니다. 교집합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 주로 제가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귀로 듣는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이 강의가 의미 있게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새로운 양만, 새롭게 생겨나는 커뮤니케이션의 양만큼 그 학습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재매개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방식들을 새로운 미디어들이 차용해서 상당 부분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실의 상황도 전통적인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안 앉아 있는 것 뿐이지 그 교실에 있는 모습을 상당한 정도로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양만큼이 늘어나는 것이기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발전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간략하게 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그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의 한 부분입니다. 역사가에 따라서는 기원전 2만 년에서 12,000년 정도까지의 역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벽화에 그려진 것이 이제 실제 가보면 앞면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붕의 위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어렵게 아마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텐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소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많이 그린 사람, 이 텍스트를, 일종의 텍스트라고 본다고 그런다면 이건 돌이라고 하는 미디어에 소라는 기호를 그려넣은 의사소통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서 제가 사용했던 용어들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돌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돌은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오래 전달되기에 유리한 미디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나면 돌로 그 사람의 이름을 묘지 옆에다가 새기고, 또 동네 입구에 가면 돌로 그 동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새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건 이 시대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돌이라고 하는 미디어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가에 따라서는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미디어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지금 한계는 무엇이냐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해석에 남겨져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구어로, 음성언어로 설명해 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후대에 점점 같이 전달하면서 그 의미들이 전달되어 왔겠지만,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이것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물론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런 어떤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가야만 이 커뮤니케이션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또 하나 해석이 하나로 합의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소통에는 굉장히 불리한 단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울주 방구대 양각화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건 그거보다는 앞서 보여드리는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보다는 훨씬 좀 후대의 것이고, 돌에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새긴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그 기호들이 여기에 쓰여 있지만, 시각적인 형태의 기호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 그런 한계들은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후대에 인류가 발명해낸 의사소통 체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이제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여행자들이 길을 넘나들면서 주고받은 커뮤니케이션의 한 양상인데요. 그 시를 묶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측면에서 결승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고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다시 말하자면 기호체계가 점점 분리된다라는 것이죠. 정교해지면서 의미를 분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런 쐐기 문자로,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쐐기 문자에 오면 훨씬 더 정교한 체계로 알파벳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태블릿이라고 하는 점토판입니다. 이런 기호 체계들을 이런 점토판이라고 하는 미디어에 새겨서 이걸 구워요. 그럼 이게 하나의 체계 또는 문서의 기능을 하면서 도서관에 보관할 수 있는 형태의 체계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많은 체계들을 발전시켜 오면서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체계와 같이 그 대상과 이 표기 체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기호 체계들이 만들어지고, 이걸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시켜서 많은 인간들이 낼 수 있는 소리를 다 잡아낼 수 있는 형태로 정교하게 만들어낸 언어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범대학에서 초등교원들을 양성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글날의 의미를 좀 더, 오늘 지금 한솔교육도 그 일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문자 체계는 우리의 리터러시 교육을 쉽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자세히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소리를 하나의 표기로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영어만 하더라도 모음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서 낼 수 있는 소리들을 표기하는 것과 그 소리 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단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적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언어 체계가 갖고 있는, 우리 문자 체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이고, 이게 초기 단계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리터러시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시간은 제한이 있겠고 다른 그 책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한번 보시면 이런 문자 체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리터러시 교육이 얼만큼 유리하고 수월한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우리가 한글날을 좀 더 남다르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 말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이 아닌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카메라라고 했을 때는 초등학생들은 더 이상 필름 카메라를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필름 카메라를 본 적도 없고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카메라는 당연히 디지털 카메라가 디폴트 값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사고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세대, 이제 이걸 디지털 세대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10대들의 그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고서의 한 부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10대들은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실 PC보다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무선 인터넷만 되면 부모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서 자기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모바일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판도 잘 못 쳐요. 왜냐하면 자판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타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들 간에도 세대차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보면 그 리터러시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번역했었을 때 문해 또는 문해력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글 문자를 써서, 그리고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여기 리터레이트,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부터 그걸 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CY, 그러니까 리터러시 이렇게 해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렇게 이제 용어가 만들어져 온 것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출발한 용어이긴 하나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어를 활용해서 음성 언어를 활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지금도 유튜버들은 이 온라인상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음성 언어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소통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의사소통하는 이런 능력까지를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미 확장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러니까 리터러시의 한 양상이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오럴 리터러시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400~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자 또는 인쇄 기반의, 그래서 리턴 리터러시라고 하기도 하고 프린트 리터러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주로 책, 신문, 잡지 이런 인쇄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 그리고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구어 기반의 의사소통, 그리고 새롭게
불과 한 20,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의 리터러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개념이 이제 리터러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분야나 아니면 특히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의 교육을 가르치는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도 그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 ability 또는 competence라고 하는 이런 능력의 개념과 같은 수준으로 이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 학습을 한다거나 인간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도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지금 하고 계신 이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혼자 책을 읽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의 어떤 파트너들과 협상을 해서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것들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수많은 행위들은 대개 다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능력이 인간의 능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리터러시라고 하는 용어를 인간 능력이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장해서 사용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인간의 일반적인 능력을 비유하는 용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뭐 금융 리터러시다, 영화 리터러시다, 이런 어떤 수준으로 수학적 리터러시다, 과학적 리터러시다,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터러시가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이제 리터러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 또는 사회학자가 있죠. 우리 사회에 많은 종말 시리즈로 번역된 책들을 내신 바 있고, 또 한계비용 제로사회, 이런 책들도 있는데요. 이 책은 하나의 그냥 예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만, 이런 미래학자 또는 이런 사회학자들이 미래 사회 또는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무엇이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또 하나의 큰 질문은 그 변화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이런 미래학자, 특히 미래사회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서적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무엇이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했을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요소들이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기술의 변화이고, 하나는 에너지 기술의 변화,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하게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석탄이라고 하는 에너지, 석유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었고,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교통기술, 기차나 선박이라고 하는 교통기술,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을 이끄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죠. 석탄, 전기, 석유, 이런 에너지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이제 대체 에너지라든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어떤 문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이죠.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이 제레미 리프킨 같은 학자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 변화의 핵심 동의는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입니다. 인류는 프린트 기술, 다시 말하자면 대량 인쇄 기술들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이나 서적들을 찍어내고 그것들을 보급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그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문명을 만드는데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단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알려드린다고 하면 생각하고 그 번호를 끝날 때까지 암기하고 계시면, 제가 뭔가 아까 선물 드린다고 그러시던데 선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단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위에 강의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면 아마 그분은 그 전화번호 하나 기억하느라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마 다 제대로 수용을 못할 겁니다. 인간이 굉장히 고차적인 사고를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언가를 기록해 두고 기록할 수 있는 기호체계가 있고, 그걸 적어둘 수 있는 종이와 연필이 있어서 그걸 어딘가에 남겨두고 내가 이걸 적어놨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고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 안다면,
그 머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숫자 10개에 얽매이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고차적이고 비판적이고 추상적인 사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디어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상적이고 고차적인 사고를 하고 그 사고의 산출물들을 다시 문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인쇄 미디어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그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런 학습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은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 학교를 비롯한 대학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사회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강의실에서 이런 특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나름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그 댓글 올려주시는 것들도 같이 보면서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건 또 나름의 학습 효과를 또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변화들이 직업의 분야에서나 재택 근무라든지 이런 어떤 근무 방식의 변화라든가 학습 방식의 변화라든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한 10년 지나고 지금 이 시기를 보면 우리가 인쇄 미디어를 만들어냈던 그 시대만큼 이 코로나의 경험이 인류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있어서는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리터러시가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인류 문명사적,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중요한 의미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을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능력으로서 리터러시가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변화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리터러시의 사회적 중요성도 그만큼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또는 문명적 차원의 말씀이라고 그런다면 이건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가정 내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한 가족 내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글깨치기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사회 리터러시에 접근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서는 그 인원들 100만 명 또는 200만 명 정도로 잡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다문화되어 가면서 이 노령층이 겪고 있는 어떤 문자 기반의 리터러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리터러시의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 사회에 소통하기, 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어떤 리터러시의 문제들도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디지털 미디어가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요즘은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KTX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파는 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표를 구하기 어려워하시는 노령층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 기반의 리터러시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거기에서 소외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리터러시의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이 문자 기반의 리터러시에서는 굉장히 엘리트로 사셨지만 지금 이 디지털 미디어에 와서는 거의 문맹에 가까운 그런 소외감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계시거든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리터러시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그 리터러시라고 하는 용어가 쉽게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잘 간단하지 않을까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종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터러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리터러시 또는 문해력이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를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다 해결하는 거 아니야? 뭐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 다 글깨치기하고 받아쓰기 하면 리터러시 다 된 거지. 리터러시를 굉장히 좁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지금 뭐 댓글 한 분이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런 어떤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다 능한 능력을 총합한 것이 리터러시다, 이렇게 광의로 놓고 보면,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리터러시와 같이 주로
그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분야의 지식을 갖는 것까지도 리터러시의 개념으로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리터러시 개념을 사용할 때 혼란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용어를 여러 가지 다르게 쓰는 면이 있습니다. 학문 분야에 따라서 어떤 국어 교육을 하시는, 학교 교육에서 국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한동안 이 용어를 가지고 많이 논란을 하다가 문식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한동안 써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술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같은 학교에 있더라도 수학이나 과학 하시는 분들은 문식성은 그 뭐야? 이제 이렇게 하는 또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잘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면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문해 문해 또는 문해력 이렇게 용어를 쓰시기도 합니다. 국제 연구기관들에서는 그 용어를 좀 많이 써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해라고 하는 것들 주로 이런 글깨치기 수준보다는 높지만 주로 인쇄된 미디어의 어떤 그 텍스트, 글을 주로 읽는 능력으로서 이제 문해력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또 소양 이런 용어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하면서 그걸 이제 번역한 원어를 찾아보면 리터러시로 다 하나 귀결되는데 그 여러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르게 쓰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좀 혼란을 만들어내는 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터러시는 중층적이죠. 기본적으로 음성 언어를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도 리터러시이고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한 것도 다 리터러시에 들어가고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도 리터러시에 다 들어가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중층적인 면이 있고요.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리터러시의 개념을 잡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고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수단, 미디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컴퓨터라는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손으로 글씨를 잘 쓰는 분이 하루아침에 이제 그렇게는 소통을 할 수 없게 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죠. 자판을 다시 배워야 되고 기껏 자판을 배워놨더니 이제는 또 전부 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넘겨가서 엄지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형태로 또 변화해 가는 것이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리터러시의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리터러시는 또 계속해서 변화하는 마치 생물과 같은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